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75세를 넘기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75세 이후 5년, 그러니까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의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이웃에 사셨던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74세까지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75세 되시던 해봄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엉덩이를 살짝 부딪히셨을 뿐인데 그게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석 달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퇴원하셨을 때는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셨어요. 그 후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당뇨가 악화되고 혈압도 오르고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넘어지신 지 2년 만의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넘어지지만 않으셨어도 적어도 80세는 거뜬히 넘기셨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비단 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75세 전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대부분의 노인이 75세를 넘기기 힘든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75세는 물론이고 80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와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를 기준으로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감소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육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70세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1년에 2%에서 3%씩 줄어들어요. 30세 때 근육량을 100%라고 하면 70세에는 대략 60%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걷는 속도가 초당 0.8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30%가 이 속도보다 느리게 걷습니다. 느리게 걷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75세 이상 노인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입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해요. 이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되는데 이때 근육이 무섭게 빠집니다. 젊은 사람은 한 달 입원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한 달 누워 있으면 남아있던 근육의 30%가 더 사라집니다. 원래 근육이 별로 없는데 30%가 더 빠지면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할머니는 76세에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지고 타박상만 입으셨어요. 그런데 넘어진 충격과 통증 때문에 사흘 동안 침대에만 계셨습니다. 사흘 만에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로 박 할머니는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하셨습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하셨어요. 집안에서만 지내시고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고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빠지고 그러면 또 넘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됩니다. 누워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폐렴이 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폐의 가래가 고이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7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가 폐렴입니다. 암보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근육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천만에요. 70세든 80세든 근육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 나이 87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근력 운동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그랬더니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87세에도 근육이 느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게 최고예요.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팔로 의자를 짚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달 하다 보면 팔 힘을 덜 쓰게 됩니다. 석 달 지나면 팔 안 짚고도 일어설 수 있어요. 6개월 하면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으로 회복하신 분을 압니다. 최 할아버지는 78세에 거의 못 걷는 상태였어요. 지팡이 짚고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매일 의자 운동을 시키셨어요. 처음엔 하루 5번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지팡이 없이 걸으셨어요. 1년 뒤에는 공원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지금 82세인데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노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계란으로 치면 10개, 두부로 치면 한 모반, 고기로 치면 300g 정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잘 안 먹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죽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늡니다. 건물을 지으려는데 벽돌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고기 또는 계란 2개, 두부 반모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고기가 비싸서 매일 못 먹는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달걀이나 두부를 드세요. 달걀 한 판에 5,000원이면 30개예요. 하루 2개씩 먹어도 15일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한 모에 2,000원도 안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감소가 75세의 벽을 만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 지내고 누워 지내면 폐렴 오고 폐렴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서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약 몇 알 먹고 저녁에 또 몇 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정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강조하셨어요. 처음 6개월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밥을 줄이고 산책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으셨죠. 그런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방심하신 겁니다.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예전처럼 먹기 시작하셨어요. 운동도 게을리 하셨고요.
약은 계속 먹으셨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0세가 되셨을 때 발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었습니다. 당뇨가 5년 동안 조절이 안 되면서 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혈당 수치는 약 덕분에 그럭저럭 유지됐지만 식이요법을 안 하셔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높았다고 하시더군요.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게 7%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정할아버지는 9%를 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나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병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3세에는 눈이 침침해지셨어요. 당뇨병성 망막증이었습니다. 75세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병성 신증이죠. 이렇게 합병증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약이 늘어납니다. 당뇨약에 눈 관련 약, 신장 관련 약이 추가되었어요. 원래 당뇨약 2알 먹던 게 총 8알로 늘었습니다.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 약이 많아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정할아버지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못 드시게 됐어요. 밥을 못 드시니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체중이 줄고 근육이 빠지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77세가 되셨을 때 정할아버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시력도 나빠지고 매일 피곤하시니까요. 결국 78세에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당뇨 하나가 제대로 관리 안 됐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혈당이 조금 높은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10년, 15년 누적되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혈압약은 혈압 수치만 낮춰줄 뿐이에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건 막지 못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죠. 심장으로 가는 혈액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고요. 통계를 보면 고혈압 환자가 75세 이후 5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30%입니다. 3명 중 1명꼴이에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한번 걸리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졸중이 오면 반신마비가 옵니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 먹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근경색은 더 위험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75세 이상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30%는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살아남아도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짜게 먹지 마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6g이 얼마냐면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예요.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국, 찌개, 라면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소금이 과다 섭취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요. 삼겹살, 갈비, 튀김 이런 거 줄이시고 대신 생선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셋째, 혈당을 체크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집에 혈당 측정기를 하나 마련하세요. 요즘은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식사 2시간 후에 재보세요. 18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3개월에 한 번은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상의하세요. 다섯째, 약을 거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만성질환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60세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맵기 채소를 반찬의 절반 이상으로 드셨어요. 짜게 먹던 습관도 고치셨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도 하셨고요. 지금 이 할머니 나이가 83세입니다. 여전히 건강하세요. 약은 드시지만 합병증은 하나도 없어요. 혈당도 잘 조절되고 혈압도 정상이고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 검진 받고 약 잘 챙겨 먹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75세를 훨씬 넘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고독과 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야 괜찮지, 몸만 건강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세요. 큰 오산입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해요.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독이 담배처럼 건강을 해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혼자 고립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움직여요. 이게 뇌 운동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뇌를 쓸 일이 없습니다. TV 보는 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라 뇌 자극이 별로 안 돼요. 신문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뇌를 제대로 쓰려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뇌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퇴화됩니다. 근육도 안 쓰면 빠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립된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윤 할아버지는 72세에 부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배우자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활발하셨어요. 동네 경로당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고 손주들 보러 자주 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만 계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나가세요. 경로당이라도 다니세요 해도 안 나가셨습니다. 엄마 없는데 무슨 맛으로 나가냐, 친구들 보기 싫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러시면서 문을 닫으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해도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짧은 대답만 하셨어요. 밥도 대충 드시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1년 뒤에는 건망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방금 밥을 드셨는데 밥 먹었어? 하고 물으시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주 까먹으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과 초기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배우자 사별 후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니까 뇌가 퇴화되고 뇌가 퇴화되니까 우울증과 치매가 온 거라고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사망률이 첫 1년 동안 20%에서 30%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75세 이상 남성 노인이 배우자를 잃으면 6개월 내 사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왜 남성이 더 위험할까요? 여성은 그나마 친구 관계가 있고 자식들과도 소통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성 노인들은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면 관계가 끊겨요. 배우자가 유일한 대화 상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잃으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연락도 잘 안 하시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지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밥도 대충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씻지도 잘 안 하고 약도 까먹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울증이 오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면역 세포의 활동이 40%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우울증의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첫째,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잔다. 둘째,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한다. 셋째, 평소 좋아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진다. 넷째,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이런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세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나가도 크게 다릅니다. 둘째,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손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1번은 꼭 통화하세요. 셋째,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뭐든 좋습니다. 노래, 춤, 그림, 서예, 등산, 낚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거나 급식 봉사를 하시거나 교통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들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신 분을 압니다. 강할머니는 75세의 남편을 여의시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강제로 복지관에 데려가셨어요. 처음엔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뭐 하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 이러시면서요. 그래도 따님이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조금씩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분이 생기신 거예요. 같이 남편을 잃은 분이었는데 서로 위로가 되셨나 봅니다. 3달 뒤에는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치셨는데 연습하다 보니 재미가 붙으셨답니다. 지금은 복지관 탁구 동호회 회장이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환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독과 우울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웃으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70세가 넘으면 입맛이 변합니다. 미각이 둔해지거든요. 짠 거나 단 것처럼 자극적인 맛이 아니면 맛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짜게 먹고 달게 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달게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기름지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요. 70년 넘게 쌓인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노년기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라니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의 2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 해 먹기가 귀찮아요. 한 사람 먹을 것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먹게 돼요. 라면, 빵, 우유, 과일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둘째, 이가 안 좋아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나 채소처럼 씹어야 하는 건 힘들어서 피하시고 죽이나 국수처럼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그러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식욕이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한 끼에 조금씩만 드시는데 그게 하루 3끼면 총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양실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줄어듭니다. 특히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조할머니는 74세에 체중이 45kg이었습니다. 키가 155cm니까 정상 체중은 50kg 정도 되어야 해요. 5kg이 부족한 거죠. 왜 체중이 줄었을까요? 혼자 사시면서 밥을 잘 안 드셨어요. 아침은 빵 한 개, 점심은 라면, 저녁은 과일이나 우유. 이게 전부였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고 채소도 별로 없었어요. 1년 뒤 할머니는 75세가 되셨는데 체중이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5kg이 더 빠진 거예요. 걷기도 힘들어지셨고 자주 어지러우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하셨지만 할머니는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영양제를 처방받고 집에서 잘 드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식욕이 없으니 여전히 잘 못 드셨어요. 결국 석 달 뒤에 감기에 걸리셨는데 체력이 워낙 약해져서 폐렴으로 악화됐습니다. 입원하셨지만 회복이 안 되셨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서 몸이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먹는 게 유일한 낙이다라고 하시면서 과하게 드세요. 특히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백반을 2공기씩 드셨어요. 거기다 고기 반찬, 김치, 된장찌개.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도 드셨고요. 70세에 체중이 80kg이었는데 75세에는 90kg이 됐어요. 비만입니다. 비만이 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왔어요.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결국 77세에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과식이 부른 비극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하루 3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 낮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세요. 둘째, 골고루 드세요. 밥, 국, 고기나 생선, 채소 이렇게 4가지는 꼭 챙기세요. 한 가지만 먹거나 편식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 또는 계란 2개, 두부 반모. 이 정도는 드셔야 해요. 넷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반찬의 절반은 채소로 구성하세요. 나물, 샐러드, 김치 뭐든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짜지 않게 드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절반만 넣으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입에 안 맞겠지만 2주만 참으면 적응됩니다. 여섯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물 마시는 게 귀찮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곱째, 간식을 조심하세요. 과자나 빵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거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단을 바꿔서 건강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홍 할아버지는 72세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약을 7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고기는 삶아서, 채소는 2배로, 국은 싱겁게, 간식은 과일로. 이렇게 6개월 하셨더니 체중이 7kg 빠지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약도 7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어요. 지금 80세인데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게 곧 약이고 독입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잘못 먹으면 병듭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싱겁게 적당하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75세를 훨씬 넘길 수 있습니다. 5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자다가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고 불면증이죠.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이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나이 들면 잠을 못 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충분히 나와서 졸음이 오는데 나이 들면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둘째, 통증 때문입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런 게 밤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셋째, 화장실 때문이에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노인은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넷째, 걱정 때문입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 크게 느껴져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수면 부족이 5일만 지속되어도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고 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할머니는 73세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밤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셨더니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처음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 먹으면 잘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같은 양으로는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잘 주무셨어요. 하지만 또 6개월 지나니까 안 듣습니다. 또 늘리고 또 안 듣고. 이렇게 2년 동안 약 용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수면제의 부작용이에요. 낮에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니까 약 없이는 한잠도 못 주무시게 됐어요. 77세가 됐을 때 서할머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내시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결국 넘어지셔서 골절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에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밖에 나가세요.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요. 둘째,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이 하셔야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셋째, 낮잠을 줄이세요. 낮잠 자면 기분은 좋지만 밤잠을 방해합니다. 정 피곤하시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20분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면 밤에 못 주무십니다. 넷째,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일찍 하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섯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째,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끄세요. 여덟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시면 병원에 가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치료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멎는 병인데 70세 이상 남성 노인의 30%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본인은 자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숨이 안 쉬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으시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잠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자야 면역력도 생기고 뇌도 건강하고 몸도 회복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세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검진을 미루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멀쩡한데 뭐하러 가냐고 생각하세요. 큰 착각입니다. 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이 그렇습니다.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1기, 2기, 3기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보통 4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예요. 4기 암의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 9명은 5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반면 1기 암은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10명 중 9명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같은 암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살고 늦게 발견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려면 검진을 받아야 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와 박 할아버지 두 분 다 73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할아버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73세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작은 용종이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 초기 암이었습니다. 바로 내시경으로 제거했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검진이냐, 돈 아깝다, 병원 가기 싫다 이러시면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73세에 배가 아프고 피가 섞인 변이 나와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2년 뒤에 재발했습니다. 결국 77세에 돌아가셨어요. 같은 암인데 한 분은 살아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검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그게 삶과 죽음을 갈랐어요. 그럼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이상이 꼭 받아야 할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내시경.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해요.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됩니다. 둘째,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대장암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셋째, 저선량 PET-CT. 특히 담배 피우셨던 분들은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요. 폐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CT로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넷째, 복부 초음파.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신장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유방 촬영. 여성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유방암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여섯째, 전립선 검사.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일곱째, 골밀도 검사.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됩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덟째,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심장 질환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리 발견하면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 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이 많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무료예요. 여기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포함됩니다. 암 검진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검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병 치료하는데 드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의 노인이 75세를 넘기기 힘든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 지내고, 누워 지내면 폐렴이 오고, 폐렴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의자 운동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둘째, 만성질환 관리 실패.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이요법, 운동, 정기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병증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고독과 우울.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관계를 유지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취미활동, 봉사. 뭐든 좋으니 밖으로 나가세요. 넷째, 잘못된 식습관.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이자 독입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싱겁게, 적당히 드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짜고 달고 기름진 건 줄이세요. 다섯째, 수면 장애. 잠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세요. 규칙적인 생활, 햇빛 쬐기, 낮잠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검진 미루기. 증상 없어도 정기 검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국가 지원 검진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 6가지만 지켜도 75세는 물론이고 80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연구해보면 이 6가지를 자연스럽게 지키며 사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벌써 75인데 지금 해봐야 소용있겠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든 90세든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 3가지만 정하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의자 운동 10번 하기, 일주일에 3번 경로당 가기, 매일 밤 11시에 자기. 이렇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5세가 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벽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뭘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입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100세까지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마음가짐이 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늙을지, 아프게 늙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100세 시대를 준비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75세를 건강하게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100세 노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쉽게 말씀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72세 되신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지난달에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쓰셨습니다. 한 달 동안 결혼식 3번, 장례식 4번, 회가변 1번, 총 8번을 다녀오셨어요. 문제는 뭘까요? 김 할아버지의 한 달 연금이 8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쓸 돈도 빠듯한데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금을 깨셨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을요. 김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나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갔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비단 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경조사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몸도 힘들고, 안 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어서 경조사에 정말 가야 하는지, 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 문제, 관계의 본질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경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경조사비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경조사비가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남성은 약 60만 원, 여성은 약 35만 원입니다. 남성은 연금의 거의 전부를, 여성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경조사비로 쓰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봄과 가을에는 결혼식이 많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장례식이 많습니다. 특정 달에는 경조사가 몰려서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경우도 흔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결혼식 축의금이 평균 10만 원입니다. 친한 사이면 20만 원, 30만 원도 냅니다. 장례식 조의금도 10만 원 정도. 회갑이나 칠순잔치는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 달에 결혼식 3번 가면 30만 원, 장례식 4번 가면 40만 원. 여기에 교통비,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경조사비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축한 돈을 까먹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심지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박 할머니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8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연금이 40만 원밖에 안 되시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예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 있던 게 1년 만에 1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카드를 긁으셨습니다. 결국 빚이 300만 원 생겼어요. 75세 할머니가 카드 빚을 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조사를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다녀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 할머니 말씀이 돈 쓰고 나면 후회돼요. 이 돈으로 손주 용돈 주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청첩장이 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갈 수가 없을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내가 받았으니까 갚아야 한다는 생각. 둘째,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 셋째,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넷째,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다 가야 할까요? 30년 전에 제 결혼식 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 자녀 결혼식까지 가야 할까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장례식에 꼭 가야 할까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경조사에 갔을 때 주인 측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결혼식은 정신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제대로 못 봐요. 답례품 받고 식사하고 오는 게 전부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주가 일일이 누가 왔는지 확인할까요? 조문객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불가능합니다. 방명록에 이름 쓰고 절하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가는 걸까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에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몸도 건강했고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관계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했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도 바뀌었어요.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경조사 참석 기준을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기준입니다.
한 달 경조사비를 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연금이 100만 원이면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이 선을 지키세요. 초과하면 과감히 거절하는 겁니다. 둘째, 관계 기준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이인가요?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런 관계만 가세요. 형식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거리 기준입니다.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몸이 힘들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가야 할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세요. 넷째, 건강 기준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나쁘면 무조건 안 가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로 가야 할 경조사는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8번 가던 게 3번으로 줄어들어요. 경조사비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할아버지는 70세부터 경조사 기준을 정하셨어요. 경조사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거리는 1시간 이내,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만,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무 인색하다, 체면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을 지키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셨습니다. 5년 동안 절약한 경조사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주시고 부부 여행도 다녀오시고 건강관리도 하셨습니다. 관계는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고 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었고 진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조사비는 노년기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가세요. 연금의 10% 이내,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관계, 1시간 이내 거리, 건강 상태의 양호. 이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두 번째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경조사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먼저 이동부터 힘듭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멀리 있어요. 차로 1시간, 2시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힘들고요. 70세가 넘으면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도 붓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장거리 운전은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노인은 쉽게 피로해져서 사고 위험이 높아요.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75세에 손주 결혼식 때문에 부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4시간 걸렸어요. 왕복 8시간입니다. 결혼식 참석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종일 밖에 계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셔서 쓰러지셨습니다. 탈진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혈압도 올라서요. 이동뿐만이 아닙니다. 경조사장의 환경도 문제예요. 결혼식장은 보통 호텔이나 예식장인데 사람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세게 틀어서 공기도 탁해요. 화장실도 멀고 자리도 불편합니다. 장례식장은 더 힘듭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가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습하기까지 해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경조사 음식은 대부분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에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독입니다.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없는 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게 경조사 예절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음주 강요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한잔하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술을 권해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분위기상 마시게 되는데 노인한테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강 할아버지는 72세의 친구 장례식에 다녀오셨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장례식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고요.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상주와 이야기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숨도 차고요.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밖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술까지 마셔서 혈관이 수축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대요. 겨울철 경조사가 특히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노인 돌연사의 상당수가 외출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탈수가 옵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조사 참석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혈압이 평소보다 높거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집에 계세요. 둘째, 날씨가 극단적일 때, 한여름 폭염이나 한겨울 한파, 장마철 폭우 같은 때는 외출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셋째, 최근에 아팠거나 회복 중일 때, 감기라도 걸렸으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세요. 무리하면 더 악화됩니다. 넷째, 거리가 2시간 이상 걸릴 때, 장거리 이동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70세 이상이라면 2시간 이내 거리만 가세요. 다섯째, 밤에 열리는 경조사. 저녁 늦게 열리는 행사는 피하세요. 밤에 외출했다가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을 세워서 건강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윤할머니는 70세부터 건강 중심으로 경조사를 판단하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안 간다, 날씨 나쁘면 안 간다, 1시간 넘는 거리는 안 간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할머니가 너무하시네, 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그런데 윤할머니는 당당하게 네, 나이가 있어서 몸이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신 결과가 어떨까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무리해서 경조사 다니던 친구들은 다들 어디 아프고 병원 다니는데 윤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체력 상태, 날씨, 거리, 장소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건강이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아프면서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상호적이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일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죠. 그때는 경조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도 사라지고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진짜 친분만 남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옛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0년, 30년 전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동네 이웃. 이런 분들 경조사를 여전히 다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요한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솔직히 1년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 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조사 청첩장이나 보고 연락이 오면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30년 전에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50명 정도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문자 보내고 경조사 있으면 빠짐없이 가고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서 할아버지가 연락하면 답은 하는데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서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 경조사에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 할아버지 집 경조사에는 절반도 안 왔어요. 일방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제야 서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옛날 동료일 뿐이구나. 특별한 의미가 없구나. 쓸쓸하긴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1년에 한 번 이상 먼저 연락 오는 사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기로 하셨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셨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가 와도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안 하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 사람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셨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나던 사람들한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친구들한테 쏟으니까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지금 서 할아버지는 5명의 진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바둑도 두고. 예전에 50명과 피상적으로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 5명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10명? 20명? 아마 대부분 5명도 안 되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관계 연구를 보면 사람이 진심으로 깊이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3명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아는 사람, 지인, 옛날에 친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죠. 이런 관계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 가족, 가까운 친척. 이런 분들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죠.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옛날 직장 동료, 이런 분들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이 사람과 1년에 몇 번 연락하나요? 명절 때 형식적인 문자 말고 진짜 안부 전화나 만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예요. 둘째,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의향이 있나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관계입니다. 셋째, 이 사람의 경조사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쁘거나 슬픈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인가요? 진심이 움직이면 가야 할 관계예요.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경조사도 가세요. 하지만 3가지 모두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해요. 억지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그 돈으로 진짜 중요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의 질도 높아졌어요. 양은 줄었지만 깊이는 깊어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바뀝니다. 옛날 관계를 전부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관계를 구별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경조사 소식에 마음이 움직이는 관계. 이런 관계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4번째는 예절이라는 이름의 촉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 체면을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세요. 물론 예절은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죠. 문제는 과도한 예절 강요예요. 특히 경조사에서 이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최소한 10만 원은 내야 한다. 친한 사이면 20만 원, 30만 원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꼭 가야 한다. 상주한테 인사는 꼭 해야 한다. 식사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절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축의금을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5만 원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인색하네. 5만 원밖에 안 냈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시죠? 그게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 측에서 축의금이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일일이 확인할까요? 요즘은 축의금을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내도 얼마인지 세세히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나 알죠. 설령 안다고 해도 뭐가 문제일까요? 각자 형편이 다른데 능력껏 축하하는 거잖아요. 5만 원도 진심을 담아낸 거면 그게 예의입니다. 제가 아는 조할머니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셨어요. 70세 되시던 해에 손주 친구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만 원 넣고 가셨을 텐데 그날따라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 왜 10만 원씩이나 내야 하지? 손주 체면 때문인가? 그럼 손주한테 물어보자. 손주한테 물어보니까 손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축의금 제 돈으로 낼게요. 할머니가 뭐하러 가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조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혼자 예절 운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정작 당사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뒤로는 과감하게 안 가도 되는 경조사는 거절하셨답니다. 예절에 대한 기준도 세대마다 다릅니다. 70대, 80대 분들이 생각하는 예절과 40대, 50대가 생각하는 예절이 달라요. 요즘 젊은 세대는 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례식에 꼭 가서 상주한테 절하고 인사하는 게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의금을 보내고 문자로 위로의 말 전하는 것도 예절로 인정합니다. 굳이 와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식사까지 하고 가는 게 예의였지만 요즘은 축하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주인 측에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절도 변해야 해요. 수십 년 전 기준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축의금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직접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진심이 전해지면 그게 최고의 예절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경조사 부담 줄이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축의금 3만 원으로 통일하자, 식사 대접 안 하고 간소하게 하자,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죠. 이게 예의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새로운 예절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만 나누자는 거니까요. 노년층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의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예절의 본질만 지키면 됩니다. 예절의 본질이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으시면 일단 주인 측에 연락하세요. 축하합니다 또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몸이 불편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줘요. 오히려 억지로 오셔서 무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도한 예절 강요에서 벗어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예절의 본질인 존중과 배려만 지키면 됩니다. 못 가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편합니다. 5번째,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조사는 가고 어떤 경조사는 안 가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가야 하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직계 가족의 경조사. 자녀, 손주, 형제 자매의 결혼이나 장례는 무조건 가세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가장 가까운 친구의 경조사. 평생 함께한 절친, 1년에 여러 번 만나는 친구. 이런 분들 경조사는 꼭 가세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셋째,
특별히 은혜를 입은 분의 경조사, 과거에 큰 도움을 받았거나 인생의 은인이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 건강, 거리에 상관없이 최대한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 몸이 안 되면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마음을 전하세요. 다음은 선택적으로 가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가까운 친척의 경조사. 조카, 사촌, 이런 분들이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면 가고 아니면 축의금만 보내도 됩니다. 둘째,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경조사. 동네 이웃, 동호회 회원, 이런 분들. 건강 상태와 거리를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가까우면 가고 멀면 안 가도 됩니다. 셋째, 친구의 자녀나 손주 경조사. 친구가 정말 가까운 사이면 가세요. 그 정도는 아니면 축의금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가도 되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10년 이상 연락 없던 사람의 경조사. 옛날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중에서 연락 끊긴 지 오래된 분들. 부고나 청첩장 받아도 안 가도 됩니다. 둘째, 형식적인 관계의 경조사. 명절 때 형식적으로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 우연히 알게 된 사이. 이런 분들 경조사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셋째, 몸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나쁜 날의 경조사.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넷째,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시기의 경조사. 한 달의 경조사비가 이미 많이 나간 상태에서 또 청첩장이나 부고가 오면 과감히 거절하세요. 나이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 60대까지는 건강하시니까 웬만한 경조사는 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70대부터는 선택적으로 가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80대 이상이면 더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직계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 경조사만 가시고 나머지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세요. 몸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식장이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고 날씨가 좋고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가세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축의금만 보내세요. 장례식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조문 대신 조의금과 위로의 말씀만 전해도 됩니다. 회갑이나 칠순 같은 잔치는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건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날 경조사가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친구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셋째,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조카 결혼식과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겹쳤다면 조카 결혼식에 가세요. 친구한테는 사정을 설명하고 조의금을 보내면 이해합니다. 반대로 자녀 친구 결혼식과 절친 아버지 장례식이 겹쳤다면 절친 아버지 장례식에 가세요. 자녀 친구한테는 축의금만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을 세워서 실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많으셨대요. 이래도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주변에서도 이해해주고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경조사에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됐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경조사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누가 언제 어떤 경조사가 있었는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그 사람 결혼식 갔는데 내 경조사엔 안 왔다. 그럼 이번엔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경조사를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족, 절친, 은인은 무조건 가고 나머지는 건강, 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거절의 기술과 대안입니다. 안 가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둘러대지 말고 나이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둘째, 미안한 마음을 전하세요.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런 표현을 넣으세요.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셋째, 축하나 위로의 말을 꼭 하세요. 안 간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말을 빼먹지 마세요. 넷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 가진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문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거절 문자는 이렇게 쓰세요. 55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작은 마음이나마 전하겠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례식 거절 문자는 이렇게요. 55님, 큰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 조문 가서 위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라고 답이 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전화로 말씀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정직하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축하나 위로의 말을 하세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다음은 축의금이나 조의금 전달 방법입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가 일반적이에요. 청첩장이나 부고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리로 보내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족이나 절친은 10만 원 이상, 일반 지인은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3만 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계좌 이체하실 때 메시지를 함께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또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짧은 말이라도 전하면 훨씬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 축하 선물이나 조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격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정하세요. 직접 찾아뵙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조사 당일은 못 가더라도 며칠 뒤에 따로 찾아뵙는 거예요. 결혼식이었으면 신혼집에 가서 축하 인사드리고 장례식이었으면 집에 가서 위로 말씀드리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조사 당일은 정신 없잖아요. 며칠 뒤 조용히 찾아가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과 형편이 되실 때만 하세요. 전화통화도 좋은 대안입니다. 결혼식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직접 못 가서 미안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면 상대방도 감동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끝나고 며칠 뒤에 전화해서 안부 묻고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경조사 문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조사 간소화라고 해서 형식을 최대한 줄이고 진심만 나누자는 거예요. 결혼식은 가족만 모여서 작게 하고 장례식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고 이런 경우엔 청첩장이나 부고를 아예 안 돌립니다. 가까운 가족한테만 알리고 조용히 치러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축하나 위로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억지로 축의금이나 조의금 보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조사 부담 없이 살자, 형식보다 진심, 서로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요. 이게 새로운 예절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층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세요. 나는 경조사를 간소하게 치를 거야,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할아버지는 70세 회갑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잔치를 안 열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식사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주 뵙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555님답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본받겠습니다. 이런 답이 왔답니다.
오히려 존경받으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안 가기로 했으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정직하게 미안한 마음과 축하 위로의 말을 담아서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계좌 이체로 또는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세요. 새로운 경조사 문화에 동참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어 경조사에 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입니다. 모든 경조사를 다 갈 필요도 없고 전부 안 갈 필요도 없어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한 달 경조사비를 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 몸이 불편하면 무조건 쉬세요. 날씨 나쁘고 거리 멀고 체력 안 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셋째, 관계의 재정의. 진짜 중요한 관계만 유지하세요. 형식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넷째, 예절의 재해석. 과도한 예절 강요에서 벗어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명한 선택. 가족, 절친, 은인은 무조건 가고 나머지는 상황 보고 판단하세요. 여섯째, 거절의 기술. 안 갈 때는 정직하게 말하고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전하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경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경조사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1시간 넘는 거리는 안 간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은 안 간다 이렇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처음 거절할 때는 어렵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세상이 안 무너지네.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옷이 인색해졌네. 체면도 없어 이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건강도 경제도 행복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체면이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젊었을 때는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체면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했고 책임도 줄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곳만 가세요.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가지 마세요. 그런 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접 안 가도 마음은 전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축의금 이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경조사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경제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노년을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어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큼이나 해야 할 것도 중요하니까요.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